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출범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는데 네. 검찰의 수사 독점권을 나눠 갖는다는 것만 해도 의미는 분명히 큰 거죠. 가장 큰 의미이죠.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됐든지 간에 검찰만이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에는 검찰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됐던 기타 고발권을 가지고 있던 외부 기관이 됐든지 간에 법적인 심판을 받으려면 검찰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했거든요. 그 부분의 권한을 나눠 가지게 됐다라는 정도인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걸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걸 그것만 나눠 갖는다는 데서 검찰개혁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겼다는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이 공수처가 원칙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검찰을 꼭 수사를 해야 된다, 검찰이 뭔가 잘못됐다 이런 걸 가정해서라기보다는 검찰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는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게 그냥 단순하게 좀 봐주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신뢰도 자체도 떨어졌었고 법원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들었었던 것인데 검찰과 법원에 관해서도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고 또 그 재판을 넘길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권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삼권 분립을 왜 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한 곳에만 너무 몰아져 있으면 뭐 반드시 부패한다는 게 역사적 교훈이었고 그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갑작스럽게 발전하면서 좀 몰아져 있었던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시킨 거죠. 그런 의미에서만 해도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그런 강한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하셨듯이 고위공직자 수사처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모두 대상으로 하는데 수사를.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이 부분이 조명을 많이 받아서 1호 수사 사건이 뭐가 될까? 근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검찰과 관련된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김진욱 지금 초대 공수처장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얘기를 하셨고요. 현실적으로도 수사 인력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출발은 했는데 운전대를 잡을 사람은 있고 엔진도 없고 바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부터 어딜 향해 가겠다라고 미리 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검찰에 관해서 그동안 잘못된 검찰의 관행으로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콕 집어서 이른바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없애자고 출범하는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출범하자마자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표적 수사라는 모습을 보이면 그건 또 국민들의 신뢰를 못 얻겠죠. 자, 그러면 2달 정도 걸릴 것이다. 1호 수사대를 시작하려면. 그게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선 왜 2달이나 걸리는 건가요? 지금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고위공직자 공수처장만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공수처가 출범을 했지만 그 현실적으로 공수처 수사를 담당할 공수처 검사 25명이 필요합니다. 공수처 검사가 그리고 한 40명가량의 또 수사관들도 충원을 해야 되고 거기에 행정 담당 인력들도 필요한 상황이죠. 일단 행정 담당 인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다른 공조직으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충원을 하기로 했지만 이 검사라든가 차장 같은 경우는 국회 여야가 내놓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 인사위원회 과정도 공수처장 뽑는데도 얼마나 굉장히 진통을 겪었습니까?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2달, 어쩌면 그보다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는 겁니다. 세팅하는데 2달 정도 걸리면 그때부터 수사 대상 선정하고 뭐 수사하고 하면 꽤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올해 상반기 정도는 준비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처장이 판사 출신이라서 차장은 검사 출신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다들 전망인데요, 이거는. 그게 바람직한가요? 어떻습니까? 그걸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그게 처장의 말이었죠. 나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의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수사는 이른바 이제 검찰의 특수부라고 불리는 그런 특수통 검사들이 맡아왔기 때문에 그쪽의 경험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장은 법원 출신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검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은 검찰이 했던 건 뭔가 다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 또 공수처를 출범시키는데 그 노하우를 가져온다는 명분으로 검찰 출신의 고위직을 또 차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된다면 어찌 보면 또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도 함께 해야겠죠.
지금 여야의 생각이 약간 다르고 검찰 쪽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지금 검찰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검찰 조직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이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장이 검사 출신이라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그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같은 방식을 답습하는 수사가 돼버린다고 한다면 취지 자체가 많이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 수사라고 하는 게 결국 어찌 보면 이제 다른 뭐 이렇게 뭐 경제사범이 아닌 단순 좀 폭력사범 예. 이런 것과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위공직자의 수사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들도 많은 공직자와 관련된 수사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우리만 그동안 검찰이 다 수사를 했었지 우리가 아닌 다른 국가들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진행이 되었으니까요. 연결된 말씀인데 검찰 쪽이나 야당 쪽에서는 어떤 수사를 해보려면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가 차장 정도는 들어가야지 이런 어떤 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그게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그래야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새로운 수사 방법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예.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특수부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검찰의 특수부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특수부 수사가 어떤 진술에 의존을 한다거나 너무 많이 그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그 검찰에서의 증인이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커다란 검찰 개혁 방안 중에 검찰 수사에 만들어진 서류의 증거 능력 자체를 없애는 것도 이번에 검찰 개혁 방안에 들어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어차피 기존 수사 방향과는 바꿔야 된다라고 본다면 아예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어떤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탄생한 조직인데요. 앞으로 가장 조심해야 될까? 유의해야 할 건 역시 공정성이겠죠. 예.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아마 제기가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 어떤 누구를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하느냐를 두고 틀림없이 이제 각자 이해관계에 맞춰서 뭔가 얘기는 꺼낼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크게 우려하기는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뭐 옥상옥이라든가 아니면 무소불위라든가 이런 판단에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그래 아무리 얘기를 해도 25명 검사를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도 검찰이라든가 또 수사권을 독립해서 가지게 된 경찰에 의해서 견제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애초에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사정권을 수사를 하고 있는 곳들에서 좀 나눠 갖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이미 여기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큰 의미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라고 그 봅니다. 검찰의 그동안 잘못된 관행만 제어할 수 있어도 대단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그런 어떤 그동안 반복되었던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어떤 제어되는 모습만 보여줘도 공수처의 출범 의미는 당분간 초기에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가벼운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식장에서요. 그 사건 기사 보셨죠? 법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1,000원짜리 그 봉투를 축의금을 묶음을 30개 주고 식권을 그만큼 받아간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사건 내역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거죠. 예식장에 가서 한 30명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축의금 같은 거 다른 사람들 걸 대신 많이 받아서 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원짜리로 30장 가량을 두툼하게 낸 거죠. 그리고서 우리 한 40명 왔습니다. 40명 왔습니다라고 대신 받아서 식권을 가져가다 보니까 한 3만 원, 2만 9천 원을 내고 실제 받아간 식권은 한 120만 원어치를 받아간 겁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범죄 처벌이 되냐면 이 식권을 내준 사람은 식권도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 아니겠습니까? 재산 가치를 가진 건데 속아서 내가 이 받고는 지금 현재의 추구금이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줬기 때문에 속지 않았으면 이만큼 주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기로 처벌한 겁니다. 그 무슨 원한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 같은데 혹시 그 전후 관계를 좀 보셨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이 예식장에 가서 이 1,000원짜리를 내고 축의금을 식권을 많이 가져갔고요. 결혼을 하기 위한 신부하고 직장 내에서 좀 갈등 관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겠답시고 그런 행동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어떤 상식적으로 보면 혐의가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사기입니다. 사기. 재산상 피해를 끼쳤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또 이래서 어떤 사람이 그 밥값보다 싼 그 축의금을 내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가 이런 어떤 의식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되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상규라고 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3만 원 정도를 냈는데 축의금을. 예. 밥값이 5만 원이면. 예, 그러면 2만 원만큼 더 먹은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런 정도까지는 이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예요. 사회적 어떤 용인의 정도가.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아까 사례 같은 경우는 1,000원짜리를 마치 한 수십 명이 같이 축의금을 그리고 일부러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일부러 속이려는 의도와 피해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행위 자체. 그러니까 사기를 이제 분석을 할 때는 기망이 있고 기망 때문에 착오를 일으키고 착오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밟았다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군요. 근데 아까 제가 여쭤봤던 3만 원 내고 5만 원 내고 그 세 가지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일부러 그러시진 않겠죠. 예. 아니, 일부러 그러는 분, 예를 들어서, 적게 내는 분도 뭐 계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보름 선수하고 지금, 일단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지난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보름 선수하고 노선영 선수가 간의 굉장히 우리 그 스포츠 팬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었죠.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3명이 이렇게 조를 줘서 계속해서 경기를 하는데 가다가 한 사람이 힘이 떠지면 나머지 2사람이 뒤로 가서 그 앞 사람들을 밀어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같이 이 탄력을 받아서 경주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3명이 같이 이 스케이팅을 하다가 한 사람이 체력에 딸려서 뒤처졌는데 그 사람을 버려두고 그게 김보름 선수였던 거죠. 두 선수만 먼저 골을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 왜 선수들끼리 저렇게 갈라진 모습이 보일까?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었죠. 뭐 왕따라든가 선수단 내 갈등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4년이 지나서 지금 법적으로 그게 비화된 거군요. 김보름 선수가 당시 선배였던 노선영 선수에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정신적 피해 더하기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허위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계약이라든가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을 못했고 선수 생활하는 데 지장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2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노선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배 선수 후배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지도했던 것은 있어도 그럼 불법적인 어떤 왕따라든가 이런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